한미 정상이 첫 회담을 열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는 데 합의했습니다.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두 정상은 한미 연합 훈련을 확대하고 북핵 대응 고위급 회담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 대화를 신설합니다. 지금 이 시각 진행 중인 환영 만찬에는 10대 그룹 총수,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첫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데 이어 마지막 날에는 미국 투자 계획을 밝힌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을 만납니다. 이달 말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이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900여 명의 가석방이 결정됐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상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포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 핵심은 안보와 경제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경제 안보 분야 협력을 위해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성명을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또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양국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경제, 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secure them against shocks, and give our economies a competitive edge. 이 같은 구상을 지원하고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돕기 위해 양국 대통령실 간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고 방산 분야의 FTA라고 불리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형 원자로와 소형 모듈 원자로의 개발과 수출 등 원전 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한다고도 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니다. 이에 더해 국제사회 코로나 대응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글로벌 보건안보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We can better be prepared for the next major global health event, and there will be others.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양국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두 정상은 한미 연합 방위 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과 재래식 무기에 대한 대북 억제력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고 북한의 핵 공격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메시지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윤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영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하고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공동성명엔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다고 명시됐습니다. 원론적 수준의 확장 억제 언급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의 구체적인 공약이 담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전략 자산의 적시의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 미군의 전략 자산을 시의 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한다는 점도 명시됐는데 핵 잠수함이나 전략 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에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양국 정상은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됐던 북핵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위급 회담인 대통령실 간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했고 한미연합훈련은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Would I would I provide vaccines for North Korea? Would I prepare to meet? The answer is yes, we've offered vaccines. 윤 대통령도 실질적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문은 열어놨습니다.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한미 정상은 내일 마지막 일정으로 양국군의 전투기와 미사일 작전을 모두 지휘하는 오산 기지에 방문해 북핵 대비 태세를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회담 직후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0분 동안 양국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한국의 대중국 견제 성격의 경제 협력체 참여를 공식화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동맹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와 인도태평양 지역 규범 설정을 한미가 함께 주도하겠다는 건데 실제 회견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홍현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회담이 길어지면서 한미 정상은 예정된 시각을 50분 넘겨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경제안보 동맹으로 한국 경제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사이에서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인 IPF 참여도 공식화하며 한미 양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도 IPF에 대해 굉장히 의미 있다고 평가하며 한미 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한국 기자 2명, 미국 기자 2명의 질문을 받았는데 사전 조율 없이 대통령이 직접 질문자를 선택했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을 자제시키며 웃음이 터지기도 했고 And then I have a question for President Yoon. You only get one.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백신 제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답변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With regard to whether I would meet with the leader of North Korea, that would depend on whether he was sincere and whether it was serious. 윤 대통령은 내각의 여성의 비율이 적다는 미국 기자의 질문에 여성의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위해 용산 대통령실을 찾은 첫 외빈이 됐습니다. 두 정상의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는데 각각 3명씩 참석하는 소인수 회담은 양국 정상의 열띤 대화가 오가며 예정됐던 시간을 40분 넘게 훌쩍 넘기기도 했습니다. 오늘 회담 분위기는 구민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용 차량 비스트에서 내리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 문 앞에서 맞이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깨를 토닥이며 친근감을 표시했고 윤 대통령은 함께 레드카펫을 걸으며 바이든 대통령을 안내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첫 정상회담 외빈이 된 바이든 대통령은 방명록에 환대와 동맹에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회담장 복도에 놓인 역대 한미 정상회담 사진을 보며 농담을 건네자 참석자들 사이 큰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3번 다 우리 미스터님이 통역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의전비서관을 뽑았습니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을 통역했습니다. 핵심 참모만 참여한 3+3 소인수 회담은 예정된 30분을 훌쩍 넘겨 72분간 진행됐고 이어진 단독 회담도 예정보다 15분 긴 25분간 진행됐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미국 측 참모들이 우리 측이 제공한 양국 국기가 쓰여진 마스크로 갈아 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이어진 확대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삼성전자 공장 방문을 언급하며 경제 안보를 강조했고 첨단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한미 간 경제 기술 동맹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회담 이후 한미 동맹이 한 단계 더 격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Today our cooperation is essential to preserve the stability on the global stage as well.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수행원 없이 통역만 대동한 채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일정대로라면 한미 정상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환영 만찬을 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여야 대표와 10대 그룹 총수 등 경제인들도 함께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은영 기자, 앞서 회담은 좀 길어지면서 기자회견이 늦춰졌는데 만찬은 예정대로 시작됐습니까? 네, 조금 전쯤 저녁 7시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착했고 먼저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문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나와 잠시 인사를 나눴습니다. 잠시 뒤 양국 정상이 만찬사와 건배 제의를 한 뒤 비공개 만찬이 1시간 반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기술 동맹으로서의 격상을 의미하는 만큼 우리 측에선 10대 그룹 총수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또 협치의 의미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등 여야 대표도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가 이번 순방에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는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배주로는 경북 문경의 오미자 와인, 만찬주로는 미국 나파밸리의 대표 와인이 올라 양국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외빈 만찬은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해관보 정상회의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박물관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둘러보고 한국 문화가 이렇게 독창적인지 몰랐다고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만찬장 입장 전에 두 정상이 자연스럽게 신라금관 등 국보급 유물을 함께 둘러볼 계획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앞에서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는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과 6개 경제단체장까지 참석했습니다. 그만큼 한미 양국이 경제협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떠나기 직전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납니다. 도착하자마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만난 데 이어 마지막 역시 우리 경제인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첨단 반도체인 3나노 웨이퍼 위에 서명합니다. 방한 직후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 오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의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핵심 의제로 삼았습니다. Investments that will bring our two countries even closer together, cooperating even more closely than we already do, and help strengthen our supply chains, secure them against shocks, and give our economies a competitive edge. 양국 실무진과 기업 대표들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 파트너십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국장급이던 한미산업협력협의체는 장관급으로 격상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으로 떠나기 직전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을 만납니다. 앞서 현대차 그룹은 미국 조지아주에 6조 3천억 원 규모의 공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같은 일련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사의를 밝히는 겁니다. And thanks for the incredible $17 billion investment that Samsung announced that manufactures the most advanced chips in the world in Tyler, Texas. Thank you. 삼성으로 시작해 현대차로 마무리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한미 관계가 경제 안보 동맹으로 확대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오늘 정상회담 결과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을 지낸 남성욱 고려대 교수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두 정상이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정상 간의 회담은 신뢰,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사실 오늘 첫 만남이었죠. 바이든 대통령은 36년간 상원 외교위원회에 있으면서 외국 지도자와의 유대감을 쌓는 것이 외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처음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소인수 회담을 비롯해서 거의 2시간 동안 이상 대화를 나눈 셈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고 또 서로 믿을 만한 상대라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는 5년 또 바이든 대통령은 2년 반 이상 아니면 또 그 이상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신뢰 관계를 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도 공식화했습니다. 이 부분도 평가를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정보가 있고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가 임박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도발을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죠. 한미 양국은 일단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에는 괌이나 오키나와 또 일본 등에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예를 들어서 뭐 폭격기라든가 또 심지어 전술핵까지 담긴 첨단 무기들을 한국의 미군 기지에 배치함으로써 북한 위협에 즉각 도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실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면 배치하지 않는다라는 또 역설적인 논리가 쓰기 때문에 평양에게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을 가장 불편해할 나라가 중국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네, 관계 설정에 진통이 좀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한중 관계 입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중국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상대해주지 않았죠. 지난 2015년 사드 배치 이후에 한한연등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국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또 올해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이 강화된다고 해서 우리가 반중 관계를 형성할 필요는 없고요. 경제 문제는 경제로 풀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가성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품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품목을 가지고 교역을 확장시켜 나간다면 한중 관계가 악화될 어떤 위험은 적어질 거라고 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군사적, 경제적 관계, 긴밀한 관계를 말했는데 이거 역시 어떤 중국을 견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건가요? 일단 경제적 협력은 이견이 없습니다. 저희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플랫폼에 이제 가입을 하죠. 거기에 이제 중국을 조금 견제하기라지만 경제 교류 협력이라는 것은 이의가 없죠. 그러나 이제 군사적 협력으로 가면 이제 중국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죠. 사실 한미일 3국에 의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은 이견이 없지만 한일 간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해서 어려운 점이 많죠. 그래서 한일 군사 협력에는 저희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군사협력은 아무래도 중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위 조절을 어느 정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오늘 두 정상이 공동 회견에서 어떤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전문가들의 해석을 듣지 않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군사 분야 수출 협력을 언급했고요. 또 공동 성명에서도 국방부문 공국망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를 말하는 겁니까?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깊은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35조 원의 무기 수입 중에 80%, 한 28조를 미국에 사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의 수출액은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로서는 무역 불균형의 하나의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방산 수출을 할 능력과 시기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정상회담 선언문을 통해서 이제 한미가 군사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방산협력으로 우리의 무기, 우리의 탄약, 우리의 군수물자를 갖다가 역설적으로 미국에게 수출함으로써 한미 간의 방산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을 이제 타이밍이 왔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의 이제 수건 사항을 이번 합의문에 포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안 중에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도발을 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실제 도발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직은 D-Day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봅니다. 일단 내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후에 도쿄로 가죠. 도쿄에서의 체류가 끝나면 이제 5월 말이 워싱턴으로 돌아갈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ICBM과 또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과연 우리를 돌아보겠냐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 어렵지만 도발을 통해서 미국을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자신들의 카드가 여의치 않은 것은 고민이지만 도발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가석방이 이달 말에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어제 900여 명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상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특활비 6억 원을 상납한 혐의로 2017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청와대 말고 정치권에도 특활비 주셨습니까?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도 각각 8억 원과 21억 원을 상납한 혐의로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형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어제 윤석열 정부 첫 가석방을 허가했는데 이들 전직 국정원장 3명 가운데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 등 2명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이현수 전 기조실장도 함께 가석방됩니다. 다만 이병호 전 원장은 아직 형기가 많이 남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형법 72조에 따라 형기 3분의 1을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는 60% 이상은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됩니다. 2주 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구속된 현기환 전 수석 등을 포함해 730명을 가석방했지만 전직 국정원장들은 제외됐었습니다. 이번 가석방 규모는 900여 명 수준으로 코로나19와 교정시설 수용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석방은 오는 30일에 실시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권력형 비리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는 9월 전까지 수사력을 끌어올리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4개월이 어쩌면 검찰의 능력을 증명해야 할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권혁석 기자가 검찰에게 남은 4개월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사흘 만에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과 연구실을 잇따라 압수수색했습니다.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4개월이나 됐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빠른 속도라고 말씀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늦게 진행된 거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우리들 병원 1,400억 원 불법 대출 의혹 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이 과정에 정재호 의원과 양정철 원장이 깊숙이 개입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재수사를 명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는 현재 진행형.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리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부활했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재수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 장관 취임 이후 대검 차장과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핵심 검사장 자리 14곳에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법 집행을 해야 국민들이 볼 때에도 그 살아있는 권력 또한 국민들에게 정당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수완박까지 남은 4개월. 검찰이 조직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로 경영난을 겪다 가게 문을 닫는 사장님들이 많았죠. 실제 코로나 이후 폐업 실태를 보여주는 통계가 처음 공개됐는데 업종별로 온도차가 뚜렷했습니다. 김충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가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김일선 씨.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다른 사장님들보단 상황이 나았다고 합니다. 식당이나 치킨집 이런 데는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먹는 건데 이번 코로나 시국에 인원 제한이라든가 빵을 구매를 해서 자기가 자취방에 가서 먹거나 빵이나 샌드위치를 배달시켜 먹는 학생들은 늘어난 것입니다. 유이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가맹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빵 가맹점의 폐업률은 8.4%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9.8%보다 1.4%포인트 줄었습니다. 폐업률은 전체 가맹점 대비 한 해 동안 폐업한 점포의 비율입니다. 테이크아웃이 가능한 커피 가맹점 폐업률도 8.6%에서 7.9%로 줄었습니다. 다른 업종 폐업률은 대체로 늘었습니다. 외식이 줄며 한식당 폐업률은 14.1%로 전년보다 0.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치킨 폐업률도 상승했습니다. 배달에서 치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서라고 합니다. 배달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커피까지 다 배달하고 결국은 며칠 줄은 걸로 나눠 먹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 장사가 잘 됐다고 알려진 편의점의 폐업률도 상승했습니다. 점포 수가 늘어나 점포당 수익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며 어려움이 가중된 화장품 가맹점 폐업률은 30%에 육박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SOE 울산 공장 폭발 사고로 한 명이 숨졌는데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원청인 SOE의 사고 책임이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SOE이 안전하다며 작업을 지시했는데 계약과는 달리 더 위험한 작업을 강요했다는 겁니다. 김동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광이 번쩍이며 밤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불기둥이 수십 미터 높이까지 치솟습니다. 지난 19일 울산에서 발생한 S51 공장 부탄가스 폭발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39살 김모 씨가 숨지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 유족들은 원청인 S51이 당시 가스를 모두 제거해 안전하다며 작업을 지시했지만 폭발 참사가 벌어졌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가스를 다 뺐으니까 밸브 열어라. 열은 도중에 가스 새면서 우리 처남에 가스는 마시고 의식 불명 상태에 폭발. 유족과 동료 직원들은 또 폭발 사고가 난 부탄가스 압축 밸브 규격이 계약서와 다르게 더 컸다며 S51 측이 위험한 작업을 강요했다고도 주장합니다. 계약상 우리는 20인치까지인데 근데 원청에서 원하니까 20인치와 24인치는 무게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훨씬 더 위험하죠. S51 측은 이에 대해 유족과 소통을 하며 사고 원인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S51이 외국계 기업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에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경찰청은 오늘 당시 현장에서 가볍게 다친 근로자를 상대로 첫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한 유명 영어 키즈 카페가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이용객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미리 돈을 내고 이용하는 선결제 방식이었던 건데요. 피해 규모만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키즈 카페를 입점시킨 유통업체마다 대응이 달라서 이용자들은 또 한 번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의 한 쇼핑몰에 있는 영어 키즈 카페. 지난달 21일 3주간 임시 휴업을 하겠다는 공지를 남긴 채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공지했던 임시 휴업 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이곳 키즈 카페는 이렇게 문을 닫은 채 여전히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결제로 먼저 돈을 내고 이용권을 산 뒤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어 놀이 교육을 하는 곳으로 전국에 11개 직영점과 가맹점 4곳이 있습니다. 피해자만 1000여 명, 대다수가 수백만 원을 미리 결제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 이후로 잠적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일에 이제 연락을 해도 아예 연락 두절인 상태이고요. 입점시킨 대기업 유통업체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유통회사들의 책임을 묻긴 어렵지만 현대백화점과 아울렛, 롯데백화점 등은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환불 등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할부가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냥 무조건 기다려라, 환불은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카드 횡단권도 지금 거부를 한 상황이고. 피해자들은 키즈 카페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한 건물 옥상에서 흰뺨 검둥오리 새끼 12마리가 태어났습니다. 고양이의 습격에 새끼를 잃은 어미가 옥상으로 둥지를 옮긴 겁니다. 건물 직원들의 도움으로 꽤 많이 자랐는데 이번에는 높은 난간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7층짜리 건물 옥상입니다. 어미 흰뺨 검둥오리 뒤로 새끼 오리 12마리가 뒤뚱거리며 줄줄이 따라다닙니다. 지난 7년 동안 인근 연못 근처에서 번식하던 오리였는데 올해는 갑자기 건물 옥상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저거는. 상상을 못했죠, 여기 있을 거라고는. 하지만 건물 옥상이다 보니 어미와 새끼 모두 먹이가 부족했습니다. 건물 직원들은 사료를 물에 불려주고 둥지 주위에는 울타리도 만들었습니다. 새끼 오리를 노리는 들고양이 때문입니다. 2년 동안에 고양이의 새끼로 새끼들을 다 잃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더 안전한 둥지를 찾기 위해서 아마 찾다가 옥상에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시기가 왔지만 이번에는 옥상 난간이 높아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소방관들이 오리 가족 구조 작전에 나섰고 어미와 새끼 12마리는 무사히 근처 하천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원숭이 두창이라 불리는 바이러스성 피부병이 있습니다. 온몸에 둥근 발진이 생깁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인데 유럽과 미국 등 12개 나라에서 확산하면서 세계보건기구가 긴급회의까지 소집했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아이의 온몸이 발진으로 뒤덮였습니다. 천연두와 증상이 유사한 원숭이 두창입니다. 열이 나고 수포나 고름 찬 농포가 생깁니다. A close relative of the smallpox virus, which was a really dangerous pathogen for populations in the world. 1970년 콩고에서 처음 보고됐는데 주로 서아프리카에서 발병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새 유럽 9개 나라와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And this was really unusual because the patient had no travel history, no exposure to animals. 원숭이나 다람쥐 등 설치류가 매개체인데 감염자의 비말, 피부 접촉으로 퍼집니다. 코로나보다 전파력은 낮지만 치명률이 최대 10%에 달합니다. 최근 감염자 중엔 남성 동성애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The likelihood of further spread of the virus through close contact, for example through sexual activities, is considered to be high. 천연두 백신으로 85%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감염 경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인 오늘 여야 지도부는 전국 각지로 흩어져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선거가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밤낮 없는 유세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길거리 유세를 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그릇을 던진 60대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고이동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성남 분당갑 김병관 후보 지지 유세에 나선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다수 의석으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마라톤 대회에 참석하고 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스포츠 민심을 공략했고,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는 군포와 안양, 성남으로 이어지는 경기 남부권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강원도를 찾아 윤석열 정부가 강원도에서 할 일이 많다며 예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집중 투자를 하겠습니다. 예산 폭탄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강북구 삼양동을 찾아 동북권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는 결의 유세에서 남편에게 법인카드를 가져가서 소고기 사 먹지 말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깨끗한 도지사 내외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서 밤거리 유세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어제 한 남성은 시끄럽다며 그릇을 던져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선거 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인천 안에 충남 있다입니다. 인천과 충남은 100km가 떨어져 있는데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먼저 그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날
국민의힘 지도부 동선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자정 첫 일정으로 충남 천안에서 시민들을 만났고 이후엔 인천에서 선대위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사실 새벽부터 충남을 찾은 것도 인천 공략의 일환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천 시민 상당수가 충남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인천에 외지분들이 많이 사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충남 분들이 특히 이제 많다는 얘기가 되네요. 통계로도 확인이 됩니까? 이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인천 시민의 절반 이상이 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가까운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는 충남 출신이 가장 많습니다. 통계상으로는 6.4% 정도인데 부모 세대의 본적까지 따지면 인천 시민 10명 중 3명 정도는 충남 출신이다. 이런 말이 지역 정가에선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출신 인천 정치인도 많은 편인데요. 4선의 윤상현 의원은 충남 청양이 태생이고요. 이번에 개항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영선 후보도 인천에서 25년을 살았지만 태어난 곳은 충남 보령입니다. 인천시장을 지낸 안상수 전 의원도 충남 태안 출신입니다. 국민의힘이 인천 표심에 이렇게 집중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인천은 투표율이 낮은 지역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는 16개 시도 중 투표율 꼴찌를 기록했고 이후에도 하위권을 맴돌다 바로 직전 지방선거인 2018년에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보궐선거 출마로 인천이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지로 부상한 겁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어느 쪽 지지층이 더 많이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영향을 받겠어요. 네, 지난달 말 인천시장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오차범위내 경합이었는데 이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한 5월 8일 이후엔 오차범위 박힌 12.9%포인트로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오늘 발표된 개항을 보궐선거 조사에선 이 후보가 45.8%,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49.5%로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지율 변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인천에서 이재명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이 후보는 인천으로 옮겨온 이후 매일 밤거리를 돌며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술집에서 여성 유권자를 찌르고 가거나 아이를 밀치는 등 이 후보의 행동이 논란이 됐고 시민들에게 항의를 받는 모습도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역할도 범죄행위입니다. 저 앞으로 가셔야 찍을 수 있어요. 네, 가시지 마세요. 범죄행위라고 다 책임지니까 하시면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인천 안에 충남 있다의 느낌표는 우리 집에 왜 왔니?로 하겠습니다. 네. 이 출신 지역은 달라도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아마 다들 갖고 계실 겁니다. 유권자들도 정치인들이 몸만 넘어온 건지 진정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시사항이 많습니까? 양이 많다기보다는요. 네. 즉흥적인 지시 때문에 참모진들이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예로 들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5.18 기념식 행사 때 이 특별 열차를 편성해 각 부처 장관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함께 광주에 내려갔던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아니, 앉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화이팅! 그런데 5.18 기념식이 열리기 수일 전 윤 대통령이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도 열차에 함께 태우고 가자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참모진들은 급하게 열차를 늘리고 초청 연락을 돌려야 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민주당에서는 아무도 탑승한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깜짝 제안이 성사가 됐다면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한 열차를 타고 광주 5.18 행사에 참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될 뻔했네요. 네, 대통령이 지난 주말 백화점을 방문했던 것도 시민들의 제보 사진으로 알려졌는데요. 깜짝 방문이다, 아니다, 연출이다 말이 많았었죠. 그래도 참모진들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확인해 보니 정말 몰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참모진 단체 대화방에선 시민들의 목격담이 알려진 뒤에야 다급하게 대통령 동선을 보고하고 제보 사진을 구하는 등 당황한 참모진들의 대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미리 알려줬으면 사실 일이 더 추가가 되는 거긴 한데 글쎄요, 이게 참모진 입장에서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참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면서 출입 기자들을 배려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참모진들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하면 불편하고 내가 지금 좀 잘해. 메인 프레스룸 저 공사 다 끝나면은 시루떡이라도 좀 한번 먹읍시다. 식당에 되면 한번 양 좀 많이 끓일게요. 이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한 건물에 있다 보니 출입 기자들 휴대폰에 보안 앱을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도 대통령실과 기자단 사이 갈등이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설치를 강제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려서 이 경호처도 바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대통령의 지시사항 느낌표는 ENFJ로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MBTI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성격 유형 검사죠. MBTI가 ENFJ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이 추진력이 강하고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에 거침이 없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시절 수차례 즉흥적인 지시가 논란이 됐었는데요.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 공무원들은 부랴부랴 정책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가 불러올 파장은 크다는 점을 윤 대통령도 꼭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낮 동안 초여름만큼이나 더웠는데요. 햇볕의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저녁까지 경남 지역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후에는 강원 산지와 경북 곳곳으로도 5에서 10mm 정도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대전 15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청주와 대전 30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도 덥겠습니다. 한편 영동과 경북 동부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 불씨 관리 잘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더 오름세를 보이다가 다음 주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감력이 없습니까? 어려운 질문 제가 드렸습니까?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입씨름을 벌인 이곳은 국회 예결위 회의장이었습니다.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 심사가 주된 목적인데 제2의 청문회를 치르느라 세수가 새 나갈 구멍은 없는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잘 따져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예결위 정책 질의가 청문회처럼 변질되는 게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죠. 공수가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예산 심의는 국회 핵심 임무 중 하나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본부는 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